지금 중국이 큰 충격에 빠져 중국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쳤더니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한자는 물론 자기 이름조차 못 쓰던 아이들이 단 며칠 만에 글자의 원리를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작은 실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 교육자들 사이에선 한글을 읽히는 것이 문자를 가르치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말까지 돌고 있습니다. 도대체 한글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중국이 조용히 이 사실을 숨기려 했던 걸까요? 잠깐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창문을 통해 학교 운동장을 바라봤습니다. 외부인들에게 보여주는 스촨성의 모범 학교라는 간판과 달리 제가 목격한 현실은 달랐어요. 교실에서 아이들은 교과서를 펼쳐놓고 있었지만 몇몇의 눈빛에서 익숙한 혼란을 발견했죠. 글자를 인식하지 못하는 아이들의 표정이었습니다. 선생님, 이 문장이 무슨 뜻인가요?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교과서에 적힌 기본적인 문장조차 읽지 못하는 아이들. 중국이라는 경제대국의 이미지 뒤에 가려진 불편한 진실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리우 샤오페이, 희망의 빛 비정부 교육단체에서 5년째 활동 중이에요. 제 임무는 스촨성 내륙 농촌 지역, 특히 소수민족 마을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마주한 문제는 단순한 교육시설 부족이 아니었죠. 아이들이 학교를 다녀도 글자 하나 못 읽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지역 교사인 왕 리안과의 대화에서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매년 같은 내용을 가르치는데 아이들 머릿속에서 한자는 그림처럼 흘러가요. 정부 통계상으론 학교 출석률이 높지만 실제 문해력은 제 노트에는 방문한 마을마다 기록이 쌓여갔습니다. 정부 공식 발표와 달리 내륙 시골 지역, 특히 소수민족 거주 지역의 실질적 문맹률은 여전히 높았어요. 더 심각한 것은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조차 기초적인 문해력이 부족하다는 점이었죠. 저는 밤마다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교육 방식, 교사 훈련, 교재의 질. 모든 요소를 살펴봤지만 결정적인 실마리를 찾지 못했어요. 어느 날 밤 피로에 지친 채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문제가 교육 방식이나 교사의 능력이 아니라면 혹시 한자라는 문자 자체의 구조적 특성 때문은 아닐까? 저도 어릴 적 한자를 배우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기억이 났어요. 수천 개의 복잡한 글자를 암기해야 하는 과정이 모든 아이들에게 쉬운 것은 아니었죠. 특히 표준 중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소수민족 아이들에게는 더욱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배우고 싶어도 글자가 너무 어려우면 포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마을 학교 교장의 말이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새로운 질문을 품고 자료를 찾기 시작했어요. 다른 나라들은 문맹률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특히 비슷한 문화권이지만 다른 문자 체계를 가진 국가들의 사례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저를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이끌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죠. 그날 저녁 저는 세계 각국의 문해율 통계 자료를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경제 수준이 비슷한 나라들, 역사적 배경이 유사한 나라들, 문화권이 가까운 나라들. 다양한 각도에서 비교해보고 있었죠. 갑자기 눈에 띈 보고서.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문맹률 0%에 가장 근접한 국가 대한민국. 처음에는 단순한 통계 오류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나라도 완벽한 문해율을 달성하기는 어렵다는 게 상식이었으니까요. 컴퓨터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여러 국제기구의 보고서를 교차 검증해보니 틀림없었어요. 한국은 정말로 거의 완벽에 가까운 문해율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한국도 과거에는 한자를 사용했던 나라였고 20세기 중반에는 전쟁과 빈곤의 시기를 겪었죠. 중국보다 경제적으로 발전한 시기도 훨씬 최근의 일입니다. 차 한 잔을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호기심에 저는 한국의 교육 정책과 역사를 더 깊이 파고들었죠.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자료를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어요. 한국인들은 일상생활에서 한자 대신 한글이라는 독자적인 문자 체계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교육 방식이 아니라
문자 자체의 구조에 차이가 있는 건 아닐까? 이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했어요. 저는 책상을 두드리며 흥분했습니다. 한글에 대해 더 조사하기 시작했죠. 역사적으로 한글은 15세기에 세종대왕이라는 임금이 백성들의 문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문자였어요. 처음부터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설계된 문자였습니다. 글자를 바꾼다는 건 교육의 판을 다시 짜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그걸 해냈더군요. 그 순간 저는 무언가 중요한 실마리를 찾은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한자처럼 수천 개의 개별 글자를 암기하는 방식과 달리 한글은 기본 글자 몇십 개만 익히면 거의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서 동료 펑리를 만났어요. 펑, 내가 어젯밤에 뭘 발견했는지 알아? 저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뭔데? 그는 커피를 마시며 물었죠. 한글이라는 문자에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아. 배우기 쉬운 문자가 문맹률 해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우리 프로젝트에도 시사점이 있지 않을까? 펑리는 한쪽 눈썹을 치켜 올리며 회의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서 뭘 하겠다는 거야? 중국어를 한글로 바꾸자고. 그런 게 아니라. 저는 머릿속에 막 형성되기 시작한 아이디어를 정리하며 대답했죠. 한글의 원리를 이해하면 어쩌면 아이들이 문자를 배우는 새로운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이렇게 저는 한글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기로 결심했어요.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을 배워보기로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기초 한글 교재를 찾아 다운로드했어요. 책상 위에 프린트물을 펼쳐놓고 첫 페이지를 들여다봤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특이한 모양의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설명을 읽어보니 놀라웠어요. 이 글자들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이야? 저는 중얼거렸어요. 기역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 발음할 때 입속 기관의 모습을 그대로 글자로 만들었다는 거죠. 천재적인데? 저는 감탄했습니다. 모음도 마찬가지였어요. 은은 땅, 이는 사람, 는 하늘을 상징한다고 했죠. 철학적 원리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직접 써보기 시작했어요. 기역과 아를 합치니 가가 됐습니다. 신기했어요. 마치 블록을 조립하는 것 같았죠. 이건 암기가 아니라 이해하는 거구나. 며칠 동안 저는 한글 공부에 푹 빠졌습니다. 자음 14개, 모음 10개. 이 24개만 알면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동료 리나가 제 책상을 지나가다 멈춰섰죠. 샤오페이, 이게 뭐야? 그녀가 제 노트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한글이야. 한국의 문자 시스템. 저는 대답했습니다. 왜 갑자기 한국어를 배우는 거야? 언어가 아니라 문자 시스템에 관심 있어. 이거 정말 특별해. 저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리나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건 배우기 쉬운 문자라는 걸 넘어서 배우게 해주는 문자야. 문자의 구조 자체가 발음 원리를 가르쳐 준다고. 한글을 배우면서 느낀 가장 큰 충격은 제가 이렇게 빨리 새로운 문자를 익힐 수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일주일 만에 기본 구조를 이해하고 간단한 문장을 읽을 수 있게 됐죠. 문자를 익히는 게 아니라 원리를 깨닫는 경험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한글의 원리가 중국 아이들에게 적용될 수 있을까? 한자는 여전히 배워야 하지만 글자를 이해하는 능력 자체는 한글의 원리로 가르칠 수 있지 않을까?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머릿속에서 아이디어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스촨성 소수민족 마을로 돌아가야 했죠. 그곳에서 작은 실험을 해볼 수 있을까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번 시도해봐야지. 스촨성 산간 마을로 돌아오는 길은 험했어요. 비포장도로를 따라 차가 덜컹거릴 때마다 제 가방 속 한글 교재와 직접 만든 교구들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할 거야? 함께 온 펑리가 물었죠. 응. 하지만 공식적인 수업은 아니야. 저는 강조했어요. 그냥 비정부 교육단체 보조 프로그램으로 문자와 소리의 대응 관계를 이해하는 훈련 정도로 생각해. 학교에 도착하자 교장 선생님이 우리를 반겨주셨습니다. 샤오페이 선생 또 왔군요.
이번엔 무슨 프로그램을 준비하셨나요? 저는 조심스럽게 설명했어요. 글자의 원리를 느끼는 활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소리와 글자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한글을 가르친다고? 교장 선생님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아니요, 한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한글의 원리를 빌려 글자와 소리의 관계를 이해시키는 거예요. 어떤 문자든 배우는데 도움이 될 기초 훈련이죠. 다행히 교장 선생님은 허락해 주셨어요. 다음 날 저는 작은 교실에서 10명의 아이들과 첫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재미있는 놀이를 할 거예요. 저는 밝게 말했죠. 아이들의 표정은 무덤덤했어요. 대부분 학교 수업에 흥미를 잃은 아이들이었습니다. 저는 한글 자음 카드를 꺼냈어요. 기역, 니은, 디귿이 적힌 카드였죠. 이 모양이 뭐처럼 보이나요? 아이들은 처음에는 반응이 없었어요. 그러다 한 아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저거 입모양 같아요. 맞아요. 정확해. 저는 기뻐했죠. 이 글자들은 소리를 낼 때 입과 혀의 모양을 따라 만든 거예요. 저는 직접 발음하며 입모양을 보여줬어요. 아이들이 따라하기 시작했죠. 이어서 모음 카드를 보여줬습니다. 아, 오, 우가 적힌 카드였어요. 이제 이 카드와 저 카드를 합쳐볼까요? 기역과 아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그리고 합쳐진 모양가를 보여줬어요. 와! 몇몇 아이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니은 더하기 아는 나, 디귿 더하기 아는 다. 저는 계속해서 조합을 보여줬어요. 아이들이 눈을 반짝이며 이 조합 놀이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글자를 블록처럼 조합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소리와 문자의 관계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며 경험하고 있었어요. 이건 마술 같아요. 한 아이가 말했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업이 끝날 무렵 몇몇 아이들은 더 하고 싶어 했어요. 내일도 이거 해요? 그날 저녁 제 일기장에 썼습니다. 아이들이 글자를 이해하는 눈빛을 처음 봤어요. 이게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문자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수업을 시작한 지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아이들은 이제 기본적인 한글 자음과 모음을 익히고 간단한 조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어제 배운 걸 복습해 볼까요? 저는 칠판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과 아, 오, 우를 썼어요. 아이들이 자리에 앉아 집중하는 모습이 지난주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눈빛에 호기심이 가득했죠. 수업 중간 뒷자리에 앉은 메이라는 여자아이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질문 있어요. 응, 메이. 무슨 질문이니? 그 아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걸로 제 이름도 만들 수 있어요?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다른 아이들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물론이지. 저는 밝게 대답했어요. 어떻게 발음하는지 천천히 말해볼래? 메이요. 그 아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칠판에 미음과 애를 그리고 옆에 이를 썼어요. 그리고 이것들을 조합해 메이라고 썼죠. 이게 내 이름이야, 메이. 그 아이의 눈이 커졌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칠판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손가락으로 글자를 조심스럽게 만졌죠. 이게 제 이름이에요? 그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 이게 내 이름이야.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메이는 그 글자를 노트에 꼼꼼히 베껴 썼어요. 마치 보물을 그리듯이요. 갑자기 다른 아이가 소리쳤습니다. 선생님, 그럼 제 이름도 해보면 안 돼요? 순식간에 모든 아이들이 손을 들었어요. 각자 자기 이름을 한글로 써보고 싶어 했죠. 한 명씩 차례대로 해볼게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수업은 계획에 없던 이름 쓰기 시간이 되었어요. 아이들은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문자로 표현해보며 들떠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메이가 제게 다가왔어요. 선생님, 이거 집에 가져가도 돼요? 그 아이는 자신의 이름이 적힌 종이를 가리켰습니다. 물론이지. 저는 대답했어요. 엄마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제가 제 이름을 쓸 수 있다고요. 메이의 눈에 자부심이 반짝였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어요. 이 아이들에게 글자는 단순한 학습 대상이 아니었어요.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이었죠.
나는 글자를 못 배울 줄 알았어요. 메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저는 일기를 썼어요. 한글은 아이들에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첫 문자가 되어줬어요. 이름을 쓸 수 있다는 건 자신의 존재를 글자로 증명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도 모릅니다. 한 달이 지나자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났어요. 우선 아이들의 출석률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자주 결석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수업 시간보다 일찍 와서 기다리곤 했죠. 뭐가 그리 재밌길래 학교에 일찍 오니? 어느 날 한 학부모가 교문 앞에서 물었어요. 글자 놀이요. 아이가 대답했죠. 부모님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정규 수업 시간의 변화였어요. 중국어 교사 왕 선생님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샤오페이 선생, 무슨 마법을 부린 거예요? 왕 선생님이 커피를 마시며 물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리우 같은 아이요. 전엔 수업 시간에 멍하니 있었는데 이제는 질문도 하고 참여해요. 이게 다 당신 프로그램 덕분이죠? 저는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배우고 있는 거예요. 다른 교사들도 비슷한 변화를 느꼈나 봐요. 점심시간에 교무실에서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샤오페이의 프로그램이 뭐길래 애들이 글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지. 저는 한글의 구조와 원리를 간단히 설명했어요.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든 자음, 소리와 글자의 직관적인 연결. 이거 그냥 놀이가 아니라 글자를 이해하게 하는 거네요. 수학교사가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건 아니었어요. 학교의 고참 교사 장 선생님이 찡그린 얼굴로 물었습니다. 왜 하필 한국 문자를 쓰는 거죠? 우리 한자가 있는데?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이건 한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문자와 소리의 구조를 이해하게 돕는 도구예요. 목표는 아이들이 한자를 더 잘 배울 수 있게 하는 거죠. 장 선생님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상황을 지켜보다가 제게 물었어요. 정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숫자로 증명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아이들의 태도 변화는 분명해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죠. 좀 더 지켜보죠. 아이들이 흥미를 갖는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시작점이니까요. 그날 저녁 펑리와 마을 유일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했어요. 생각보다 잘 되고 있네. 펑이 말했습니다. 아직 시작일 뿐이야.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아이들의 태도가 변하자 가장 먼저 변한 건 교사들이었어. 펑은 웃으며 맥주를 들었습니다. 너의 조용한 혁명이 시작된 거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혁명이 아니라 작은 실험일 뿐이야.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해. 2달이 지났어요. 처음엔 10명이었던 아이들이 이제는 30명으로 늘었습니다. 소문이 퍼져 다른 반 아이들도 참여하고 싶어 했죠. 정량적인 테스트는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에요? 비정부 교육단체 본부에서 온 이메일에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저는 키보드 앞에서 잠시 고민했습니다. 숫자와 통계는 중요하죠. 하지만 제가 보고 있는 변화는 그런 방식으로 측정하기 어려웠어요. 현재는 아이들의 반응과 수업 태도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답장을 보냈어요. 다음 날 저는 리우를 발견했습니다. 그 아이는 쉬는 시간에 혼자 교실 구석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뭐 하고 있니? 제가 다가가 물었죠. 리우는 깜짝 놀라 노트를 덮으려 했어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바꿨는지 조심스레 펼쳐 보였습니다. 선생님, 제가 한자로 써봤어요. 노트에는 서툴지만 정성껏 쓴 중국어 문장이 있었어요. 내 이름은 리우입니다. 나는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정말 잘했네. 한글처럼 소리내면서 써봤어요. 리우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아직 어렵지만 조금씩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오후 왕 선생님이 교무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저에게 이야기했어요. 처음으로 아이들이 수업이 끝난 뒤에도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내일 또 이거 해요? 긍정적인 신호네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다 샤오페이 선생 덕분이에요. 왕 선생님이 말했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 덕분이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해낸 거예요. 글자를 처음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큰 성과죠. 그날 저녁 비정부 교육단체 본부에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통계와 숫자 대신 아이들의 사례와 변화를 중심으로 썼어요. 숫자보다 중요한 건 아이들의 표정이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저는 메이의 말을 인용했어요. 전에는 글자가 무서웠어요. 이해할 수 없는 그림 같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달라요. 글자가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제게요. 다음 주 비정부 교육단체 본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샤오페이 선생님의 사례를 정리해 교육자 커뮤니티 워크숍의 발표 자료로 공유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시겠어요? 저는 흔쾌히 동의했어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 건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변화가 다른 곳에서도 시도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었으니까요. 펑리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유명해지겠는데?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작은 실험일 뿐이야. 하지만 이게 다른 교사들에게도 새로운 생각을 줄 수 있다면 좋겠어. 6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다시 스촨성의 다른 마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을 되돌아봤죠.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옆자리에 펑리가 물었어요. 비정부 교육단체에서 보낸 메일 못 봤어? 우리 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다른 마을 학교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놀랍게도 소문이 퍼졌어요. 몇몇 마을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우리의 방법을 참고 사례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이게 다 너 때문이야. 펑이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아니라 아이들 덕분이야. 그들의 변화가 선생님들을 설득했어. 새 학교에 도착하자 교장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샤오페이 선생님, 워크숍에서 발표하신 거 들었습니다. 정말 흥미로웠어요. 교장 선생님은 우리를 학교 투어로 안내했습니다. 한 교실에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벽에는 한글 자음과 모음 차트가 붙어 있었고 아이들은 소리와 글자를 연결하는 활동을 하고 있었죠. 이미 시작하셨네요.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네, 워크숍 자료를 보고 시도해 봤습니다. 물론 이건 정규 교육이 아니라 보조 프로그램으로요. 교장 선생님이 설명했어요. 중국 내 문자 교육은 여전히 한자가 중심이었어요. 하지만 아이들의 문자 진입 장벽을 낮추는 도구로 한글의 원리를 도입하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었죠. 몇몇 교육청에서 문의가 왔어요. 교장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지 더 큰 규모로 시도해 볼 가치가 있는지 알고 싶어 하더군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이건 마법의 해결책이 아니에요. 하지만 아이들에게 글자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첫 단계가 될 수 있죠. 저녁이 되자 마을 사람들이 학교 운동장에 모였습니다. 간단한 발표회가 있었어요. 아이들이 무대에 올라 배운 것을 보여주는 자리였죠. 한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 이름은 리민입니다. 저는 이제 글자가 무섭지 않아요. 관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저는 노트북을 펴고 제 여정을 기록했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아이들이 읽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갖게 된 거예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세종대왕이 만든 글자가 600년 후 중국의 외진 마을에서 아이들의 눈을 밝혀주고 있다니. 역사의 아이러니였죠. 문자는 지식이 아니라 기회의 문이라는 걸 아이들이 알려줬습니다. 저는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적었어요. 펑리가 숙소 문을 두드렸습니다. 내일 일정 준비됐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이제 겨우 시작이야. 가야 할 길이 아직 멀어. 밤하늘의 별을 보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그 시작이 주는 희망은 컸어요. 이것이 제가 바라던 조용한 교육혁명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동사다리였습니다.